자, 경제연화를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최근 물가보다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식값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하는데 예를 좀 들어보면 서울에서 짜장면 한 그릇 평균값이 처음으로 7,000원을 돌파했다. 얼마큼 오른 겁니까? 네, 실제 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요즘에 외식 물가가 심상치 않구나라는 예. 것들을 피부로 느끼실 텐데 실제 한국 소비자원이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가격 정보 종합 포털이라고 있어요. 이 참 가격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조사에 따르면은 지난 9월 대비해서 서울 기준입니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8개 품목에 대해서 4개 품목이 이제는 8월 달보다 이제 올랐다라고 조사를 했는데 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인 게 이제 짜장면입니다. 짜장면이 지금 본다 그러면 8월 달에는 6,992원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소폭 상승해서 짜장면 하나 가격이 평균 7,000원이 이제 넘어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이들 놀라실 겁니다. 뭐 일부 지역 가면은 7,000원보다 더 비싼 지역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식 물가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게 1년 전과 또 비교해 본다 그러면 12.2% 오른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통계를 봤더니 작년 이맘때쯤 같은 경우는 짜장면 가격이 한 6,4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 7,000원이 넘어섰으니까 빠르게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또 뭐 짜장면만 올랐나요? 예, 삼겹살도 이제 올랐습니다. 그래서 얼마큼 올랐습니까? 지금 1인분 같은 그러니까 200g이죠. 이게 8월 달 같은 경우가 이제 19,150원이었는데 여기서 한 100원 정도 올랐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1인분 먹으면은 거의 2만 원 주고 먹는다는 얘기거든요. 100g에 거의 삼겹살이 9,000원, 뭐 만 원 네. 가까이 하는 거네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삼겹살이 금겹살이 됐다는 얘기가 뭐 기정사실화 됐다라고 보시면 그럴만하네요. 되겠고, 네. 그다음에 아까 8개 품목 중에서 4개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냉면 올랐습니다. 냉면도 소폭 올랐는데 일단 지금 시장에서 냉면 하나 드시려고 그러면 이제는 한 12,000원 정도는 줘야 돼요. 지금 통계로 본다 그러면 11,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비빔밥 같은 경우도 1,500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뭐 최근에 제가 비빔밥 하나 먹었는데 8,000원 주고 먹었거든요. 너무 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 평균으로 보면 1,500원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외식 물가가 오르면은 뭐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좋지 않다 당연하겠죠. 근데 파는 입장도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식 물가 오른다 그러면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외식을 줄이게 됩니다. 그 외식 줄이면 소상공인 분들은 사실 음식 장사 자영업하신 분들은 팔 수가 없거든요. 더 어렵죠. 손님 자체가 없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면 연체가 시작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연체가 쌓이면 결국에는 금융권의 부시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제는 통틀어서 뭐 생산자나 아니면 뭐 소비자 다 이렇게 외식 물가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거는 정말 좋은 현상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뭐 조합해 주신 얘기를 들어보면 그 서울 기준의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8개 아까 뭐 다 포함됐죠. 네. 냉면, 뭐 김밥, 짜장면 다 들어가 있는데 8개 외식 품목 중에 절반이 이제 한 달 전보다 더 오르게 된 건데 네. 유독 이렇게 외식 가격 오름세가 가파른 이유 뭘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유가가 오르면 다 오른다고 하는 것도 했었잖아요. 네. 그런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죠. 유가도 영향을 미쳤고요. 무엇보다 이제 곡물 가격이라든지 뭐 곡물가. 재료값으로 많이 쓰는 원자재 가격부터 다 올랐죠. 사실 지금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7%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식 물가 같은 경우는 4.9%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많이 올랐고 예. 지금 통계 보시다시피 주요 외식 물가 상승률을 본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오른 모습 이제 보여줄 수가 있겠죠. 피자가 피자 제일 많이 같은 경우가 올랐네요. 예. 12% 이렇게 올랐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랐다. 그래서 쭉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외식 물가가 4.9% 올랐다고 했잖아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더 많이 이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곡물 가격이라든지 이제는 주요 수입품도 많이 올랐는데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게 이제 설탕과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설탕, 소금 안 들어간 데가 없잖아요. 근데 설탕 같은 경우가 9월 달 봤을 때 전년 동월 대비해서 16.9% 올랐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슈가플레이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또 밀크플레이션 해갖고 설탕과 이제는 밀크가 같이 올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때에 그러면 설탕, 밀크 들어가는 게 이제는 결국에는 빵이잖아요. 빵이죠. 예, 과자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지금 뭐 이렇게 제빵에서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는 지금 김장철인데 배추 가격은 실제 통계를 보면은 작년보다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을 안 하시는데 팩트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작년에 너무 많이 배추값이 올랐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는 소폭 하락했지만은 일단 배추값은 지금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비축 물량 풀겠다라고 발표했는데 문제는 소금이에요. 소금 같은 경우가 9월 달에 17.3%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년
소비자물가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뭐 설탕, 석유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외식 물가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특히 국제 유가 오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수입 물가한테 다 영향을 줍니다. 국제 유가 오르니까 이제 9월달 수입 물가 봤을 때 2.9% 이제 상승을 시켰죠. 그래서 주요 품목을 본다 그러면은 이제 중간지에서 석탄, 석유 제품 봤을 때 7.9% 올랐어요. 전월 대비해서. 이게 수입 물가 지수거든요.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는 우리나라의 그 수입 물가에 석유 제품이 크게 영향을 주고 있고 결국에는 석유 가격 오르니까 수입 물가가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수입 물가 오르면 전체적인 또 우리나라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메커니즘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국제 유가가 가장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고 그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 지금 국제 유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거든요. 뭐 출렁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에 대한 영향은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심해질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게 전쟁이 좀 가시화되고 더 심해지고 만약에 이란이 참전하게 된다 그러면 국제 유가는 지금 시장에서 $150 넘어선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들어가면 150달러는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시장을 좀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겠네요. 자, 이렇게 고물가를 호소하는 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고 있다 보니까 미국의 젊은이들도 이제 소비를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소비 감소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하던데 이런 청년층의 소비 감소 경기에 어떤 변수를 미칠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젊은 층들이 일단은 소비를 좀 줄이게 됩니다. 실제 이거는 통계로 나왔는데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죠. 그러니까 미국의 주요 은행인데 여기서 이제 MZ 세대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한테 이제 서베이를 돌렸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죠. 했더니 이제는 많은 응답자 53%가 자신의 그 재정적 성공을 달성하는데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치솟는 생활비라고 응답을 했어요. 그렇군요. 또 한 가지가 4명 중 이제 3명꼴 73%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소비 습관을 바꿨다. 물가 때문에. 너무 고물가다 보니까 내 소비 습관을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느냐 또 물어봤더니 실제 외식하는 대신에 이제는 더 집에서 요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는 옷에 쓰이는 지출을 줄였다. 그다음에 식료품 구매를 필수품으로 바꿨다를 되어 있는데 아까 이게 차트를 보면은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제는 쭉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3.7%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3.10% 격차가 이제 없어졌거든요. 사실 그러니까요. 한쪽은 내려오고 한쪽은 올라가다 보니까 격차가 없어졌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소비자 상승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적으로 이제 고물가 상태는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MZ 세대들 특히 이제는 미국의 MZ 세대들이 지출을 줄이게 되고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 만나보면 지출을 많이 줄였고요. 그래서 많은 기성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에 대한 비판을 했을 때 이 오마카세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오마카세에서 일본어인데 맡기다라는 뜻이 있고요. 이게 주방장에게 모든 걸 맡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외식할 때 굉장히 비싼 걸 먹는다. 이걸 뉴 미디어 매체에 올려서 이제 뭐 자랑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일부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청년들을 많이 만나보는데 네. 정말 극히 일부고 많은 청년들은 역시나 이 고물가 상태에서 재정을 아끼고 줄이고 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에게 좀 응원의 메시지를 좀 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계 대출 얘기 좀 해볼게요. 이게 계속 높아지면서 우리 경제의 어떤 뇌관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다 끌어다 쓰는 이른바 이제 다중채무자라고 네. 하죠. 이 다중채무자가 450만 명이 이르면서 이게 역대 최대치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제가 한국은행 가계대출 현황 자료가 나와서 이제 봤어요. 그랬더니 2분기 말로 이제 봤을 때 국내 가계대출 차주 수가요. 이제 전체 이제 가계대출 받았던 분들이 1,900만 명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1,978만 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본다 그러면은 5천만 명 조금 넘어가니까 그렇게 되면 2분의 1이 가계대출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거리 지나갈 때 2명 중 1명은 가계대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계대출이 있을 수는 있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제는 다중채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중채무자들을 이제 분석을 했을 때 2분기 말로 봤을 때 448만 명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중채무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취약이죠. 사실 취약하고 금융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리 대상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는 봤을 때 448만 명.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 길거리에 돌아가면 10명 중 1명은 사실 다중채무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빚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좀 눈에 띄는 게 1분기보다 이게 2만 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이런 다중채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점점 더 이제 대출이 취약하게 부실화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좀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고 실제 다중채무자가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2%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가계대출에서 4분의 1이 이제
다중채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또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게 저는 DSR이 62%로 나왔다는 거. 평균 대출을 봤을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62%는 얘기면은 이제는 내 연소득 대비해서 원리금 상환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계비, 그러니까 내 최소 생계비만 빼고 사실상은 빚 갚는 데 쓴다는 얘기예요. 다중채무자는 이게 67%까지 올라갑니다. DSR이. 그럼 정말로 내 최소 생계비 빼고 다 빚 갚는 데 쓰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심각하다. 가계대출은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압박할 수 있는 계속적인 시한폭탄 같은 존재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부채를 줄이려고 이제는 오늘 이제 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금리가 이제 시중금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금리를 오히려 높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금리가 높으면 대출하시는 분들 너무 어려울 거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데 이제 또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출을 안 높이게 되면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도 압박을 하고 있고 이제 시중은행들이 지금 이제는 우대금리를 낮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금리 이제 대출금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출을 좀 조이기 위해서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시장에서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일단 대출 받으신 분도 지금 부담스럽고요. 신규로 대출을 받으시는 분도 금리가 더 높은 상태에서 받을 수밖에 없고 대신에 이제는 총량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장이 급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겠네요. 자, 그리고 이거 좀 짚어보죠. 전세 사기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집계된 이 수원 전세 사기, 여기 전세 보증금 피해액만 190억 원대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현재까지 상황을 좀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저는 방송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서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수원 쪽입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세요. 그리고 또 좋은 직장에 다니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당했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이 쪼개기 대출 때문에 당했거든요. 이 쪼개기 대출이 뭐냐 그러면 주의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빌라 한 통이 있고요. 한 건물에 시세가 25억입니다. 여기에서 이제는 호수가 15호수로 나눠져요. 그런데 이걸 쪼개기 대출이 뭐냐면 1호부터 10호까지 그다음에 11호부터 15호까지 나눠갖고요. 한쪽에서 1호부터 10호까지는 10억 원의 대출을 받고 11호에서 15호까지는 5억 대출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쪼개기로 해서 대출을 받아버리거든요. 공동담보를.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15호실에 전세를 준다 그러면 근저당이 어떻게 잡히냐면 5억 원밖에 안 보입니다. 내 그 등기부에. 이게 10억 원이 안 보여요. 이게 쪼개기 대출이기 때문에. 앞쪽이 안 보이는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확인하려고 그러면 1호부터 10호까지 다 뒤져야 됩니다. 등기부를. 근데 못 보잖아요, 사실. 없잖아요.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쪼개기 대출 때문에 이 수원에 계신 분들이 전세 사기를 당하신 거거든요, 사실. 공동담보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등기부를 다 뒤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공인중개사분들의 책임이 너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이걸 다 찾아줘야 되거든요, 원래. 근데 공인중개사분들이 이걸 못 받기 때문에 고의성도 있겠지만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수원에서 지금 문제가 크게 일어나고 있고 지금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지금 정부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그 정시의 일가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데 아직 이제 출국 금지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구속 수사는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거 빨리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라고 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봅니다. 이게 전세 사기 대책에도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피해가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좀 짧게 좀 짚어주실까요? 저는 처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처벌에 대해서 강력한 들어가야 된다 보는데 사실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 구속 수사가 원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요. 물론 그건 좀 약간 더 나아간 얘기겠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평이 있고 그것보다 저는 꼭 짚고 싶은 게 하나가 있냐면 처벌을 한 다음에 이거를 정부가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야 된다. 권선징악이라는 어떤 담론을 정확하게 전달해줘야 되거든요. 내가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벌 받는 거에 대해서는 잘 보도가 안 되고 잘 알려지지 않으니까 이게 무의미하게 좀 지나가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굉장히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경제읽기 권영준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